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뉴문의 에밀리 17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문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에밀리.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됩니다. 조금 거친 듯하지만 에밀리에게만은 따뜻한 페리. 일저, 테디, 페리. 이 친구들과 에밀리는 또 어떤 신나는 일상을 보내게 될까요? 또 지난 시간 오만한 존이 장난으로 에밀리가 독사과를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에밀리가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하고 또 오만한 존은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아주 혼이 났는데요. 그 후폭풍은 과연 없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7장) 살아있는 편지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게 있어요. 전 지난주에 모험의 여주인공이 되었답니다. 일주일 전 어느 날 일저가 그날 밤 자기 집에서 자고 가자고 했어요. 아빠가 늦게 돌아오셔서 집에 아주 늦게까지 혼자 있어야 한다고. 무섭지는 않지만 너무 외롭다고요. 그래서 저는 엘리자베스 이모께 가도 되는지 여쭈었어요. 이모는 밤에 어린애들이 집 밖에서 자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서 사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다정하게요. 그러고 나서 이모가 요리실에서 로라 이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불쌍한 아이를 밤마다 혼자 두고 가는 건 의사 양반이 너무한 거야. 정말 못된 짓이야. 그러자 로라 이모가 그 불쌍한 사람은 마음이 뒤틀린 거야. 언니도 알잖수. 그분은 부인이 하고 말하는 순간 엘리자베스 이모가 로라 이모를 쿡 찌르며 쉿, 작은 항아리는 귀가 커. 이모가 말한 작은 항아리가 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귀는 크지 않아요. 그냥 끝이 뾰족할 뿐이에요. 아빠, 전 정말 일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걸 생각하면 밤에도 쉽게 잠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서 그 일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일저도 모른대요. 어느 날 용기 내서 아빠에게 물었는데 아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그 여자는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 라고만 하셨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옛 우물에서 형을 죽였던 실라스 리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이 뒤틀린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일전에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다락방에서 놀았어요. 그 집 다락은 우리 다락에서처럼 깔끔하고 얌전하게 놀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일전의 다락은 정말 엉망이고 아마 몇 년 동안 먼지도 안 턴 것 같아요. 잡동사니 창고방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에요. 다락 한쪽이 판자로 막혀 있는데 낡은 옷, 해진 자루들,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냄새도 싫어요. 부엌 굴뚝이 그 방을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 온갖 것들이 매달려 있어요. 적어도 그땐 그랬어요, 아빠. 우린 놀다 지쳐서 낡은 괴짜기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낮엔 괜찮지만 밤에는 정말 이상하겠다. 제가 말했어요. 일저는 쥐도 있고 거미도 있고 유령도 있어 라고 했어요. 전 콧방귀를 끼며
난 유령 안 믿거든 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 하지만 사실 정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 그랬더니 일저가 난 이 다락이 귀신 들린 곳이라고 생각해. 다락은 원래 그렇대. 라고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문 집안 사람이 유령을 믿는다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말은 쉽게 하지. 일저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 일전의 다락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너 혼자서는 절대 여기서 못 잘걸? 난 아무렇지 않아. 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해봐. 오늘 밤 잘 시간에 이 다락에서 혼자 잡으라고. 그 순간 아빠, 전 정말 곤란해졌어요. 잘난 척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 이 다락에서 자는 건 무섭고 안 한다고 하면 일저는 평생 그걸 걸고 넘어질 거예요. 게다가 테디에게도 말할 거고. 그럼 테디는 제가 겁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해볼게, 일접 언니. 난 무섭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무서웠어요. 쥐들이 네 몸 위를 기어다닐 거야. 나 같으면 절대 안 자. 너무 심술궂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저가 저를 조금 존경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잡동사니 창고방에서 낡은 깃털 침대를 끌어내고 일저는 베개 하나와 자기 옷 절반을 가져다 줬어요. 그때쯤 어두워졌고 일저는 다시는 다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 아주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램프를 손에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촛불에 익숙해져서인지 램프 불빛이 더 무서웠어요. 일저는 제가 꼼짝도 못할 만큼 겁에 질렸다고 했어요. 아빠, 제 무릎은 정말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타 가문, 그리고 머레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도 갔어요. 일저방에서 미리 옷을 벗어두었기 때문에 침대로 바로 들어가 램프를 껐어요. 하지만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달빛 속의 다락은 정말 기묘해 보였어요. 기묘하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락은 딱 그것 같았어요. 들보에 매달아둔 헌옷과 자루들은 전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천사들이 여기에 있다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천사도 무서운 건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생쥐들이 이리저리 긁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쥐가 내 몸으로 뛰어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 광경을 내일 달빛 묘사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번니 아저씨가 돌아오는 마차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 무언가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곧 잠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꿈을 꾸었어요. 잡동사니 창고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신문지가 튀어나와 다락 이곳저곳으로 저를 쫓아다니는 꿈이었어요. 그러다 그 신문지가 불타올랐고 연기 냄새가 정말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불덩이가 저한테 덤벼들던 순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침대에 벌떡 일어나 보니 신문지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연기 냄새가 났어요. 잡동사니 창고문을 보니 아래 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판자 사이로 불빛이 번쩍거렸어요. 전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일저방으로 달려서 내려갔고 일저는 바로 아빠를 깨웠어요. 번니 아저씨는
젠장이라고 하시곤 바로 뛰어 일어나셨고 우리 셋은 물통을 들고 다락 계단을 수십 번씩 뛰어 올라다니며 불을 껐어요. 아주 남장판이었지만 불을 끄는 데 성공했어요. 굴뚝 근처에 걸린 양털 자루들이 불 붙었던 거였어요. 모든 게 끝나자 번니 아저씨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군. 몇 분만 더 늦었어도 끝장났을 거야. 내가 들어오면서 차 마시려고 난로에 불을 지폈는데 여기 석고가 떨어져 나간 구멍으로 불꽃이 튄 모양이군. 이 방은 통째로 비워야겠어. 그런데 에밀리, 어떻게 불을 발견했니? 저 다락에서 자고 있었어요. 다락에서 잤다고? 뭐라고? 도대체 왜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냐? 일저가 저를 놀렸어요. 겁이 나서 다락에서 못 잘 거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잠들었는데 연기 냄새가 나서 깼어요. 이 작은 악마 같으니. 번니 아저씨가 말했어요. 악마라고 불리는 건 나쁜 말이겠지만 번니 아저씨의 눈에 저를 향한 감탄이 가득해서 칭찬처럼 들렸어요. 그분은 말투가 참 이상해요. 일저가 말하길 언젠가 목이 아팠을 때 자기를 가엾은 작은 짐승이라 부르며 슬픈 눈으로 바라본 게 그분이 한 유일한 친절한 말이었다네요. 일저는 아빠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하지만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요. 아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제 슈루즈버리 위클리 타임스가 왔고 블레어 동네 소식란에 의사집 화재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그리고 그 불을 미스 에밀리 스타가 다행히 제때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 제 이름이 신문에 실린 걸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되세요? 전 정말 유명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스라고 진지하게 불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지난 토요일 엘리자베스 이모와 로라 이모가 하루 종일 슈루즈버리에 가 계셔서 지미 삼촌과 제가 집을 지키게 되었어요. 둘이서 아주 재밌게 보냈고 지미 삼촌은 우유의 크림을 제가 전부 걷어내게 해주셨어요.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난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케이크가 하나도 없었지 뭐예요? 그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유문, 우리 집 역사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전날 엘리자베스 이모는 하루 종일 치통이 있으셔서 케이크를 못 굽고 쉬고 계셨고 로라 이모는 프리스트 폰드 건너 낸시 고모 할머니 댁에 방문하러 가 계셔서 정말 아무도 케이크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전 기도한 뒤 로라 이모의 레시피를 꺼내 제가 직접 케이크를 구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케이크가 아주 제대로 되었답니다. 지미 삼촌은 식탁을 차리는 걸 도와주셨고 저는 저녁 때 차를 따랐는데 쟁반에도 흘리지 않았어요. 아빠께서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루이스 부인이 케이크를 2조각이나 드시면서 중앙 아프리카에서 이 케이크를 발견해도 엘리자베스 머레이가 만든 것인 줄 알겠네 라고 말했어요. 전 집안의 명예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머레이 집안이 창피를 당할 뻔했는데 제가 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표정은 무척 굳었지만 남은 케이크를 맛보시더니 그래, 너도 머레이 피가 조금은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이모가 저를 칭찬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모는 아픈 이도 3개를 빼셨기 때문에 이제 더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그 점도 정말 기뻤어요.
잠자기 전에 저는 요리책을 펼쳐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골라봤어요. 퀸 푸딩, 씨폼 소스, 블랙 아이드 수전스, 피그스 인 블랭키츠.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는 오만한 존 숲 위에 떠있는 하얗고 몽실몽실한 구름들을 보면서 저도 날아올라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테디는 젖어서 끈적거릴 거라고 말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테디가 숲의 제왕 나무에 TK와 ES를 함께 새겨놨는데 누군가 그것을 도려냈어요. 페리인지 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브라운웰 선생님은 저에게 좋은 행동 점수를 거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무척 화를 내시지만 로라 이모는 제 편이에요. 그날 브라운웰 선생님이 제 시를 놀렸던 일을 저는 자세히 적어 헌 봉투 안에 넣고 겉에 엘리자베스 이모라고 적어 제 종이들 사이에 숨겨두었어요. 제가 결핵으로 죽게 되면 엘리자베스 이모가 그걸 발견해서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시고 저에게 너무 부당하게 굴었다고 후회하시겠죠? 하지만 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살이 더 찌고 있어서요. 그리고 일저가 들었는데 일저 아빠가 로라 이모에게 얘가 좀 더 볼이 붉으면 예쁠 텐데 라고 하셨대요. 아빠,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되는 건가요?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이모도 예뻐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왜인지 불쾌하셨어요. 브라운웰 선생님은 그날 있었던 일 이후로 페리에게도 앙심을 품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모질게 대하시지만 페리는 얌전히 참아요. 난 공부해서 출세할 거니까 학교에서 소란 피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시가 제 시만큼 좋다고 우기는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난답니다. 학교에서 제가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브라운웰 선생님은 또 시를 짓고 있는 거니 에밀리? 라고 비꼬아요. 애들이 다 웃지만 아니 제가 과장하면 안 되죠. 테디, 페리, 일저, 제니는 절대 웃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건 이젠 제가 제니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어요. 첫날에는 그렇게 싫어 죽겠었는데도요. 제니 눈이 작긴 하지만 돼지 같지는 않고 반짝반짝 웃는 귀여운 눈이에요. 제니는 학교에서 모두에게 인기 있어요. 하지만 전 프랭크 베이커가 너무 싫어요. 그 애가 제 새 교과서를 가져가서 첫 줄에 삐뚤빼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을 훔치지 말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네가 죽어 하늘에 가면 주님이 물으시리라. 네가 훔친 그 책은 어디에 있느냐. 모른다고 말하면 주님이 말하시리라.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거라. 이건 시도 아니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전 그 페이지를 찢어 불태웠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무척 화를 냈어요. 전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모의 노여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일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겠다고 해요. 그게 더 부드럽고 덜 무섭게 들린대요. 저도 그 말이 예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종교적이지 않아 보일까 걱정돼요. 5월 20일. 어제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빠. 곧 제가 뉴문에 온 지 1년이 돼요. 이젠 여기에서 아주 오래 산 것처럼 느껴져요. 전 키가 5cm나 컸어요. 지미 삼촌이 젖소 우유 짜는 방문에 표시해 주셨어요. 생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로라 이모가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고
아름다운 새 하얀 패티코트도 선물로 주셨는데 아래에는 자주 장식이 달려있고 원래는 파란 리본이 끼워져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이모가 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라 이모는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분홍색 세틴 조각을 주셨어요. 전 처음 봤을 때부터 갖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절대 제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일저가 그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데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다락에 있는 제 보물들 사이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보기만 할 거예요. 예쁘니까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사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죠. 저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젠 아마 제 철자 실력이 금방 좋아지는 걸 아빠도 느끼실 거예요. 문제는 신나게 글을 쓰고 있을 때 맞춤법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 단어를 찾아봐야 할 때예요. 그건 정말 끔찍해요. 지미 삼촌은 두꺼운 노트를 한 권 주셨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다니 행복해요. 하지만 아빠께 편지 쓸 때는 예전처럼 여전히 분홍 종이에 쓸 거예요. 한 장씩 접어서 진짜 편지처럼 주소를 적을 수 있으니까요. 테디는 제가 웃는 모습을 수채화로 그려 미소 짓는 소녀라는 제목을 붙여 선물했어요. 그 그림 속에서 저는 뭔가 기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일전은 그 그림이 저를 실제보다 예쁘게 그렸다고 했어요. 확실히 실제보다는 예쁘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앞머리를 뱅 스타일로 자를 수 있었다면 실제로도 그 정도 예쁠 수도 있었겠죠. 테디는 커서 진짜 큰 그림으로 제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했어요. 페리는 슈루즈버리까지 걸어가서 제 생일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오다가 잃어버렸대요. 다른 것을 살 돈이 없어서 스토브 파이프 타운에 있는 톰 고모에게 가서 어린 암탉 한 마리를 가져와 그걸 선물로 줬어요. 참 끈질긴 아이예요. 전 그 암탉이 낳는 달걀을 모아서 팔 생각이에요. 일전은 사탕 한 상자를 줬어요. 전 오래 먹으려고 하루에 한 개씩만 먹을 거예요. 일저에게 같이 먹자고 했더니 자기가 준 선물을 자기가 먹는 건 못된 일이라고 해서 억지로 권하다가 우리 둘이 말싸움을 했어요. 일저는 저에게 꽥꽥거리는 네발 짐승처럼 비가 와도 집 안에 들어갈 줄 모른다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난 예의는 알아 라고 했고 일저는 너무 화가 나 집에 가버렸어요. 하지만 금방 진정하고 저녁 먹으러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밤은 비가 오고 다락 지붕 위에서 요정들의 발소리처럼 들려요.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테디가 내려와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자고 했을 텐데요. 둘이서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지미 삼촌은 과수원을 손보고 계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있고 제 꽃밭도 하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얼마나 자랐나 보려고 달려나가요. 아빠, 봄은 정말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계절이에요. 여름엔 작은 파란 아이들, 그러니까 제비꽃들은 집 주위에 가득 피어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건 지미 삼촌이에요. 저도 아주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장미는 여왕님, 6월의 백합은 눈의 여인들, 튤립은 명랑소녀, 수선화는 황금빛 아이들, 그리고 체니스터 꽃들은 내 분홍 친구들이라고 부르세요. 마이크 2세는 저와 함께 이곳의 창가에 앉아 있어요. 마이크는 스미한 고양이에요.
스미는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제가 직접 만든 말이에요. 마이크 2세를 설명할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어서 만들었어요. 반질반질하고 윤기나고 보드랍고 폭신하고. 그런데 그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로라 이모는 저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계세요. 거즈에 시접이 보이지 않게 아주 곱게 박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뉴문 집안의 전통이래요. 언젠가는 레이스 손뜨개를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뉴문 집안 여자들은 모두 레이스 손뜨개로 유명했다고 해요. 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도 레이스 손뜨개를 못 만들어요. 로라 이모는 제가 결혼할 때 레이스 손수건을 만들어 주실 거래요. 뉴문의 신부들은 모두 레이스 손수건을 가졌지만 우리 엄마는 집을 떠나셨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그 손수건이 없었던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로라 이모는 엄마 이야기를 종종 해주세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가 있는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엄마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세요. 로라 이모는 엄마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지만 엘리자베스 이모가 열쇠를 숨겨두셔서 아직 찾지 못하셨어요. 로라 이모 말씀으로는 엘리자베스 이모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대요. 그렇다면 딸인 저도 사랑해 주셔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를 사랑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저 책임이니까 키우고 계신 것 뿐이에요. 6월 1일 사랑하는 아빠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우편으로 보낼 편지를 썼어요. 편지는 프리스트 폰드에 사시고 연세가 아주 많은 낸시 고모할머니께 쓴 것이에요. 고모할머니가 엘리자베스 이모께 에밀리도 가엾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도 좋을 텐데 라고 하셨다면서 저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어요. 전 마음이 뭉클해서 정말 쓰고 싶었고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라고 하시고는 저에게 예쁘게 써야 해. 다 쓰면 내가 읽어볼게. 낸시 고모할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너에게 뭔가 해주실지도 모르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썼는데 막상 완성하고 보니 조금 더 저 같지가 않았어요. 이모가 읽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거든요. 말 그대로 마비된 것처럼요. 6월 7일 사랑하는 아빠, 제 편지는 결국 낸시 고모할머니께 좋은 인상을 못 드렸나 봐요. 답장은 없고 엘리자베스 이모께 아주 멍청한 아이가 멍청한 편지를 썼다고 했대요. 전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는 멍청하지 않아요. 페리는 프리스트 폰드로 당장 가서 낸시 고모할머니가 혼이 쏙 빠지게 확 그냥 날려버리고 싶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도 혼이 쏙 빠지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날려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모할머니가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전 하얀 귀부인이라는 시를 3편까지 완성했어요. 여주인공을 수도원에 가둬놓았는데 저는 가톨릭이 아니라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개신교 여주인공을 썼어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개신교인은 없었으니까요. 작년이었다면 오만한 존에게 물어봤을 텐데 올해는 안 돼요. 지난번 사과 장난 이후 전 아저씨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길에서 마주쳐도 아저씨가 오만하게 앞을 보며 지나가듯 저도 똑같이 앞만 보고 지나가요. 전 제 돼지에게 그 아저씨 이름을 붙여서 복수했어요. 지미 삼촌이 저에게 돼지를 한 마리 주셨고 나중에 팔아서 그 돈은 제 교육비로 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원래는 아무리 싫어도 월리스 삼촌의 이름을 돼지에게 붙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었거든요. 요즘 테디, 페리, 일저 그리고 저는 중세시대에 사는 것처럼 놀아요. 일저와 저는 용맹한 기사들에게 구해지는 곤경에 처한 아가씨 역할이고요. 테디는 오래된 판자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고 페리는 찌그러진 양철 냄비를 두드려 편 뒤 더 멋진 갑옷을 만들었어요. 가끔 텐시 패치에서도 놀아요. 전 요즘 테디 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 조금 슬퍼요. 작년엔 단지 좋아하지 않으셨던 정도였는데 올해는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스모크와 버터컵도 올 겨울에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테디는 엄마가 테디가 너무 아끼는 걸 싫어해서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테디가 저에게 휘파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라 이모는 숙녀답지 못하다고 꾸중하세요. 재밌는 것들은 대부분 숙녀답지 못하다고 하시니 때때로 가끔 저희 이모들이 번니 아저씨 같은 불신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저씨는 일저가 숙녀답지 않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신앙 없는 사람인 건 예의가 아니고 유문 집안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건 또 싫어요. 오늘 저는 페리에게 칼로 음식을 찍어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페리는 모든 에티켓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학교 시험 때 낭송할 글도 제가 연습시켜주고 있어요. 원래는 일저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페리가 저한테 먼저 부탁했다는 이유로 일저가 토라져서 안 하겠대요. 정말 낭송은 일저가 더 잘하는데요. 전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요. 6월 14일. 아빠, 요즘 학교에서 작문을 배우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한 말을 쓸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써야 한다는 것. 질문 뒤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 브라운엘 선생님은 빈정대기는 잘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건 있어요. 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실을 적어두는 거예요. 비록 선생님을 정말 싫어하지만요. 전 선생님에 대한 묘사를 분홍 종이 한 장에 가득 적어두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쓰는 게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재밌어요. 로라 이모는 함께 살기에는 더 좋지만 글로 쓰기에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훨씬 재밌거든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단점을 묘사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지만 로라 이모에 대해 나쁘게 쓰면 왠지 배은망덕한 느낌이 들어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아빠의 책들을 전부 치워버렸어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전 책을 아주 조심히 다뤄요. 전혀 망가뜨리지 않는데 이모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단어들 아래 작은 연필 점을 찍어두었다는 이유로 저는 책을 소중히 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빠, 그건 책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단어들은 이를테면 유령의 골짜기, 진주빛, 사양노루, 협곡, 숲풀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멋진 단어들이죠, 아빠? 로라 이모는 일요일마다 철로 역정을 읽게 해주세요. 전
화이트 크로스로 가는 길에 있는 커다란 언덕을 환희의 산이라고 불러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테디는 시집 3권을 빌려줬어요. 한 권은 테니슨의 시집이었고 전 뿔피리의 노래를 외워버렸어요. 이제 그 책을 평생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권은 브라우닝 부인의 시집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죽으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겠죠. 마지막 한 권은 러드야드 키플링의 소라브와 루스텀이라는 긴 한 편의 시였는데 전 밤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왜 훌쩍거리느냐고 했는데 전 훌쩍거린 게 아니라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슬픈 결말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다른 결말, 행복한 결말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6월 25일 사랑하는 아빠께. 오늘은 하루 종일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교회 헌금함에 넣으려고 한 1센트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너무 큰 소리가 나는 바람에 모두가 저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아주 못마땅해 하셨고요. 그런데 페리가 금방 또 자기의 1센트짜리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예배 끝나고 페리가 말하길 제가 덜 창피하라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래요. 하지만 전 사람들이 또 제가 떨어뜨린 줄 알까봐 오히려 더 불안했답니다. 남자애들은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못 들으셨기를 바래요. 전 이제야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화요일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목사님 댁에는 아들만 넷이나 있어서 아마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뉴문에 오셨어요. 엘리자베스 이모와 로라 이모는 출타 중이었고 저 혼자 부엌에 있었어요. 대여 목사님이 부엌 흔들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 위에 새침한 셀이 자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편안하셨겠지만 셀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배 위에 앉으신 건 아니었지만 다리랑 꼬리 위에 걸터 앉으셨어요. 셀이 마구 울어댔지만 목사님은 조금 귀가 어두우셔서 전혀 못 들으셨어요. 전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도 못 드렸고요. 그때 지미 삼촌이 들어오셨어요. 마침 목사님이 요즘 교리문답 공부는 잘 하고 있니? 하고 물으실 때였어요. 지미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리문답이요? 아이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가엾은 고양이의 호소를 들어보세요. 진정한 크리스천이시라면 부디 일어나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 일어나시며 아이고 이런 뭔가 움찔거리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우스워서 아빠께 꼭 쓰고 싶어졌어요. 질문 시간을 마치신 뒤 이번엔 제가 평소 너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제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목사님은 넌 나쁜 일은 하지 않았길 바란다 라고 하셨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 엘리자베스 이모는 민들레 와인을 헌 병에 넣어도 멀쩡하던데요? 하고 물었더니 성경에 나오는 술병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 낡으면 썩어서 새 포도주를 못 견딘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이해가 쏙 되었답니다. 그 다음 저는 늘 마음을 괴롭히던 걱정을 털어놨어요.
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꽃이나 별이나 바람 아줌마나 새 공주들 나무 같은 것들이요. 목사님은 미소 지으면서 하지만 그 모든 건 결국 하나님의 일부란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목사님이 아주 좋아졌고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지난주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조금 지루해 보였어요. 진짜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전 노래를 못하니 천국에 가면 뭘 해야 할까 궁금해요. 혹시 시를 쓰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하지만 저는 교회가 참 재밌어요. 엘리자베스 이모와 로라 이모는 예배 시작 전까지 성경을 읽지만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모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비단 치마가 통로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요즘은 허리 뒤에 부풀린 천을 대는 버슬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는 절대 안 입어요. 입으면 웃길 것 같아요. 로라 이모는 아주 작게 해서 하나 입으시긴 해요. 아빠의 아주 사랑하는 딸 에밀리 비 스타. 추신. 아빠에게 편지 쓰는 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답장은 한 통도 받을 수 없겠죠? EBS 18장 캐시디 신부님. 유문에는 큰 혼란이 찾아왔다. 모두가 절망적으로 불행했다. 로라 이모는 울었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까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었다. 지미 삼촌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서성거렸다. 그리고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항상 떠올리던 일저 엄마에 대한 의문이나 실라스 리의 죄책감 어린 유령을 걱정하는 대신 이제는 이 새로운 문제로 가슴을 졸였다. 이번 일은 모두 에밀리가 유문 전통을 어기고 오만한 존에게 놀러간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조금도 돌려 말하지 않았다. 에밀리 버드스타가 오만한 존에게 가지 않았다면 크고 달콤한 사과를 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크고 달콤한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오만한 존이 그런 장난을 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가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엘리자베스 이모가 찾아가 날카롭고 머레이다운 말들을 퍼붓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오만한 존이 노여워 안갚음을 결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 오만한 존은 수확이 끝나는 대로 유문 북쪽의 아름다운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겠다고 선포했고 지금 유문은 그 때문에 뒤집혀 있었다. 그는 블레어워터 대장간에서 이 사실을 공공연히 말했고 그 소식은 금세 유문으로 전해져 집안 사람들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들에게 이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 엘리자베스와 로라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숲은 너무나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하는 풍경이었고 느낌적으로는 유문에 속한 곳이었으니 오만한 존 설리반이라도 감히 베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만한 존은 한 번 입 밖에 낸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그것이 그의 오만함의 일부이기도 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 일을 감행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유무는 끝장이야. 로라 이모는 울먹이며 말했다. 집이 엉망이 될 거야.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릴 거야. 우린 북풍과 바다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그대로 맞게 될 거야. 우린 늘 이 숲 때문에 아늑하고 따뜻했는데, 그리고 지미의 과수원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이게 다 에밀리를 데려온 탓이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어떤 식으로 변명해도 잔인하고 부당한 말이었다. 에밀리뿐 아니라 정작 에밀리에게 더 큰 원인을 제공한 건 엘리자베스 이모의 날카로운 머레이식 말투였으니까. 그러나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에밀리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며 오래도록 남을 상처를 남겼다. 에밀리는 이미 충분히 괴로운 상태였다. 더 이상 무엇 하나 감당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밤이 되면 에밀리는 살짝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침대에 누웠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도 그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에밀리는 유문에 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이 집은 이미 그녀의 피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곳에 속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 바닥의 못 하나까지, 낡은 부엌 바닥판, 우유 저장고 지붕 위에 초록 이끼 쿠션, 오래된 과수원에 핀 분홍 흰 메발톱, 유문의 모든 전통, 그 모두를 사랑했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지미 삼촌의 과수원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니.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어느 다른 어디에서도 겨울을 날 수 없었던 나무와 식물들이 유문에서는 겨울을 나곤 했는데 북쪽의 방풍막을 잃으면 모두 얼어 죽고 말 것이다. 또 그 숲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오늘의 길, 어제의 길, 내일의 길도 사라지고 숲의 제왕이라 불리던 거대한 나무도 쓰러지고 일저와 함께 놀던 작은 비밀 놀이터도 파괴되고 그 모든 친밀하고 향기롭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아, 오만한 조는 정말 완벽한 시기와 방식으로 복수를 고른 것이었다. 도끼질 소리가 들려올까? 그날이 언제일까? 에밀리는 매일 아침 현관 문간에 서서 맑은 9월 하늘에 울려 퍼질지도 모를 도끼 소리를 잔뜩 긴장한 채 들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 파괴가 이미 시작된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시들어갔다. 피폐해졌다. 살아가는 것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책임을 에밀리 탓으로 돌렸고 그 말들은 에밀리의 마음을 점점 병들게 했다. 어쩌면 차라리 오만한 존이 그냥 시작하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다고 거의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 가능성만 있다면 에밀리는 머레이 가문의 자존심도 스타 가문의 자존심도 그 어떤 자존심도 다 삼켜버리고 오만한 존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그 복수를 멈춰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을 거라 믿었다. 오만한 존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심을 숨기지 않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레어워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일로 말이 많았다. 뉴문의 자존심이 꺾이는 꼴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오만한 존의 행동이 너무 치사하고 옹졸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언젠가 터질 줄 알았지. 3대째 이어진 머레이 설리반 집안 싸움이 결국 여기까지 올 줄. 오히려 놀라운 건 오만한 존이 이걸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머레이를 미워해 온 것은 학교 시절부터였으니 말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혀는 그에게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블레어워터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머레이 할머니의 묘지에 있는 장미 덤불에서 시든 꽃을 따오라는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다가 차마 집으로 곧장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자신이 불행한 만큼 주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 페리는 이렇게 말했다. 오만한 존이 대장간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숲을 베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에밀리는 장미 덤불에게 흐느끼듯 말했다. 몇 송이 남은 늦은 장미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바람 아줌마는 무덤 위에 길게 뻗은 녹색 풀밭을 빗질하듯 흔들고 지나갔다. 오만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머레이 가문의 남녀 조상들은 옛 원한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아래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9월 햇살은 넓은 추수 들판 위에서 부드럽고 평화롭게 빛났고 푸른 블레어워터 강은 녹음 짙은 제방 아래에서 잔잔히 소리를 냈다. 왜 하나님은 오만한 존을 막지 않는 걸까? 에밀리는 격렬하게 말했다. 뉴문 머레이 가문이라면 그 정도는 하나님께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때 테디가 목초지를 건너 휘파람을 불며 내려왔다. 그가 부는 음표들이 블레어 워터 위로 엘프의 방울소리처럼 흩어졌다. 테디는 묘지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어 머레이 증조 할머니의 널쩍하게 누운 비석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터 앉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모든 게 다 엉망이야. 에밀리는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다. 테디가 너무 태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괘씸했다. 그녀는 항상 테디에게서 공감을 기대했기에 그다지 동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의 모습이 더 속상했다. 오만한 존이 월요일에 숲을 베기 시작한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테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일저가 말해줬어. 근데 말이야, 에밀리. 나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뭔데? 오만한 존도 신부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감히 숲을 못 베어버리겠지? 왜?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꼭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아? 몰라. 난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우린 장로교잖아. 에밀리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테디는 장로교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켄트 부인은 성공의 신자로 알려져 있어 뼛속까지 장로교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화이트 크로스의 캐시디 신부님에게 가서 오만한 존을 말리라고 부탁하면 혹시 신부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테디는 포기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확실해. 이모는 너무 자존심이 세. 숲을 지키는 일이어도? 그것 때문이라도 절대 안 하실 거야.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이것 좀 봐. 내가 그린 거야. 그는 오만한 존이 연옥에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작은 악마 셋이 불탄 쇠 괄키로 그를 콕콕 찌르고 있는 그림이었다. 테디는 엄마의 책 단테의 신곡에서 일부를 베껴 그린 뒤 인물만 오만한 존으로 바꿔놓은 것이었다. 이거 가져도 돼. 싫어. 에밀리는 다리를 풀고 일어섰다. 이미 그녀는 밤마다 상상 속에서 오만한 존을 여러 끔찍한 방식으로 처단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위로받을 단계는 지났다. 대신 에밀리 머릿속에 대담하고 숨막히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 집에 가야겠어, 테디. 저녁 시간이야. 테디는 퇴짜 맞은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 그림은 둘 중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뛰어난 작품이었다. 작은 악마가 갈퀴 끝을 갖다 대는 순간 오만한 존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의 표정은 숙련된 화가도 그리기 어려울 만큼 생생했다. 테디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에밀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부드러운 보랏빛 회색 눈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것을 떠올리게 하는 미소를 가진 에밀리 같은 아이가 슬퍼한다는 건 잘못된 일 같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림 속의 악마를 몇 마리 더 추가했고 갈퀴의 끝도 더 길게 늘여놓았다. 에밀리는 꽉 담은 입술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이모의 얼굴만 봐도 아무 식욕이 나지 않았다. 식탁에서 빠져나온 뒤 에밀리는 앞문으로 몰래 나섰다. 지미 삼촌이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에밀리를 불러세우지 않았다. 지미 삼촌 역시 요즘은 늘 슬퍼 보였다. 현관에 서서 에밀리는 오만한 존의 숲을 바라보았다. 풍성한 초록 가슴을 드러낸 채 바람에 물결치는 그 숲. 월요일 밤이면 저 풍경이 처참한 그루터기의 황무지로 변할까? 그 생각이 에밀리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망설임을 한꺼번에 떨쳐내고 성큼성큼 오솔길을 걸어갔다. 문을 나서자 왼편으로 뻗은 긴 붉은 흙길이 있었다. 환희의 산을 곧장 올라가는 길. 에밀리는 아무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 화이트 크로스의 성당 사절관으로 캐시디 신부님을 찾아가고 있었다. 화이트 크로스까지는 3km. 평소라면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야생 고사리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게 너무 두려워 길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계속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기만 했다. 에밀리는 신부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상상할 수 없었다. 목사님보다도 더 멀고 알 수 없는 존재 같았다. 혹시 그녀가 이런 요구를 하러 왔다고 해서 신부님이 몹시 화를 낼지 모른다. 그리고 아마 별 소용도 없을 것이다. 캐시디 신부가 같은 가톨릭 신자인 오만한 존의 일을 막으려 하겠는가? 에밀리는 캐시디 신부 입장에선 이교도인데. 그럼에도
유문에 닥쳐올 파국을 막을 희미한 가능성 하나라도 있다면 그녀는 온 세상의 추기경들 앞에 선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무서움과 불안에 몸이 떨렸지만 되돌아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베네치아 구슬 목걸이를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다. 그것이 신부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을지도 모르니까. 화이트 크로스는 처음이었지만 에밀리는 사제관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빛나는 금빛 십자가를 단 큰 하얀 성당 옆 나무들에 들러싸인 단정한 집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첨탑마다 금빛 천사가 하나씩 서 있었고 저무는 해에 비친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블레어 워터의 소박한 흰 교회에도 저런 천사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에 잠겨 있을 틈이 없었다.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하녀가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캐시디 신부님 댁에 계신가요? 네, 계세요. 저 신부님을 뵐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작은 하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에밀리가 반쯤 예상했던 신비한 의식이나 까다로운 절차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책으로 가득한 방으로 안내되었고 하녀는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부님을 부르러 간다고 했다. 과수원에서 일한다니 그 말만으로도 에밀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과수원에서 흙을 만지는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할 리 없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늑한 의자, 그림, 꽃. 무서운 분위기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책장 위에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양이였다. 에밀리는 원래 고양이를 아주 좋아했지만 이 고양이는 귀엽거나 포근한 종류가 아니라 불그스름한 금빛 눈을 번뜩이며 검은 비단처럼 반들거리는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혀 착하고 얌전한 양이의 부류가 아니었다. 대여 목사님이었다면 이런 고양이를 사택에 들여놓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에밀리가 겨우 가라앉혔던 두려움이 다시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때 문이 열리고 캐시디 신부님이 들어왔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에밀리는 처음 보는 사람을 늘 그렇듯 곧장 눈을 맞추며 바라보았는데 이미 캐시디 신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신부님은 크고 어깨가 넓었고 갈색 머리와 갈색 눈, 그리고 태양 아래 모자를 쓰지 않고 다니는 습관 탓인지 얼굴 전체가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고 커다란 갈색 호두 같아 라고 생각했다. 크고 단단하고 건강한 느낌. 신부님은 에밀리와 악수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침 그때 에밀리의 아름다움의 순간이 찾아왔다. 흥분 때문에 뺨이 장밋빛으로 물들고 햇빛의 검은 머리카락은 물결 비단처럼 빛났다. 눈빛은 짙고 맑았다. 그런데 신부님은 갑자기 고개를 숙여 에밀리의 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순간 에밀리는 혹시 내 귀가 깨끗하지 않은 건가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귀가 뾰족하군. 뾰족한 귀라니. 난 네가 요정나라에서 온 아이인 줄 알아봤어.
어서 와요, 요정 아가씨. 요정들도 의자에 앉긴 하나 모르겠지만 앉아봐요. 그리고 티타니아 여왕의 궁정 소식을 들려줘요. 에밀리는 완전히 마음이 놓였다. 신부님은 그녀가 사용하는 동화와 요정 세계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게다가 그 특유의 부드럽고 깊은 아일랜드식 억양까지. 하지만 에밀리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오늘 요정나라의 사절로 놀러 온 것이 아니었다. 중대한 임무가 있었다. 전 유문에 사는 에밀리 스타예요. 그러다 옳지 않다는 듯 급히 덧붙였다. 속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숨을 헐떡이며. 그리고 전 개신교예요. 멋진 작은 개신교 아가씨구만. 신부님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이구나. 여긴 개신교 신자들이 숲속 나무만큼 많거든. 하지만 요정이 찾아온 건 100년 만이야. 에밀리는 헉 하고 숨이 멎었다. 신부님이 100년이나 살았단 말인가? 도저히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50살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 혹시 가톨릭 신부들은 더 오래 사는 걸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엉뚱하게 말했다. 고양이 키우시네요? 아니야. 신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날 키우지. 에밀리는 캐시디 신부님을 이해하기 포기했다. 신부님은 친절했지만 너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꺼내야 했다. 신부님도 그 목사님 같은 분이시죠? 에밀리는 조심스레 물었다. 카톨릭 신부님이 목사님과 비슷하게 불리는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비슷한 셈이지. 캐시디 신부님은 느긋하게 인정했다. 근데 말이야, 목사나 신부는 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필요해. 그래서 다들 고양이를 키우지. 내 평생 우리 비처럼 점잖고 효과적으로 욕을 해주는 고양이는 못 봤어. 그래서 얘 이름이 비인가요? 에밀리는 검은 고양이를 바라보며 약간 압도된 목소리로 물었다. 고양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안전한지 의문이었다. 얘가 스스로 그렇게 불러. 우리 어머니는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크림을 훔쳐먹거든. 난 크림을 훔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건 그 다음에 턱을 핥을 때의 표정이야. 오, 이 녀석아, 요정 손님이 왔다고. 기쁘지 않아? 기쁜 티를 좀 내봐. 정말이지, 넌 멋진 고양이잖아. 비는 기쁜 표정은커녕 거만한 시선을 힐끗 던졌다. 요정 아가씨, 고양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가는지 짐작이나 해본 적 있니? 캐시디 신부님은 참 기묘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에밀리는 마음에 짐만 없었다면 그의 질문들이 꽤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신부님이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자, 대체 무슨 걱정이 널 괴롭히고 있지? 전 너무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들은 많단다. 누구나 가끔은 그런 때가 오는 법이지. 하지만 귀가 뾰족한 요정은 불행해서는 안 돼. 그건 인간들의 몫이거든. 제발요, 신부님. 에밀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순간 망설였지만 모욕이 될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제발, 캐시디 신부님. 제가 큰 고민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래된 머레이 설리번 가문의 악연, 오만한 존과의 진한 우정, 커다란 달콤한 사과 사건,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 그리고 오만한 존이 복수로 숲을 베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신부님은 비와 함께 진지하게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비는 그녀를 또 한 번 힐끗 쳐다봤고 캐시디 신부님은 손가락을 모아 깍지를 꼈다. 그가 말했다. 책 밖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하는 걸 들은 건 처음이야. 에밀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신부님은 다시 말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이 파렴치한 짓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할 수 있으시다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캐시디 신부님은 깍지 낀 손에 더 힘을 꽉 주었다. 유감이지만 열쇠의 힘을 써서 오만한 존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단다, 요정 아가씨. 에밀리는 열쇠의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부님이 사제의 힘으로 오만한 존을 막아주지는 않겠다는 뜻은 알았다. 희망이 사라졌다. 실망 때문인지 눈물이 저절로 고였다. 오, 자, 이제 그만 울어, 귀여운 아가씨. 요정들은 울지 않아. 울 수가 없지. 네가 요정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거야. 네가 유문의 아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 사실은 네가 황금 시대와 옛 신들의 세계에 속한 아이라는 건 변함이 없단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사랑하는 저 작은 숲을 꼭 지켜줘야지.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만한 존에게 가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도 분명 이성을 찾을 거야. 오만한 존과 나는 꽤 친한 사이거든. 그를 다루는 요령도 잘 알고 있고 적당히 그의 자존심을 잘 이용하는 것이지. 에밀리는 멍하니 들었다. 나는 그에게 신부로서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말해볼 생각이야. 제대로 된 아일랜드 남자라면 여인들과 오래된 앙금을 이어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앙심 때문에 50년 동안 자라온 아름다운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는 걸 알려줄 거야. 필요도 없는데 그런 나무를 베어버리는 인간은 그 나무로 만든 교수대에 높이 매달아야 해. 에밀리는 집에 가면 이 마지막 문장을 지미 삼촌이 준 노트에 그대로 적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만한 존에겐 하지 않을 거야.
캐시디 신부님은 싱긋 웃으며 마무리했다. 그래, 뉴문의 에밀리 아가씨. 네 숲은 베이지 않을 거라고 봐도 좋겠구나. 에밀리는 갑자기 행복이 온몸을 채웠다. 이렇게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신부님이라면 오만한 존쯤은 손가락 하나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하니 굳이 입 아프게 하지 마. 신부님은 너그럽게 웃었다. 그보다 네 얘기를 좀 더 들려주렴. 너 말고 다른 요정들은 더 없니? 그리고 넌 도대체 얼마나 오래 너 자신으로 살아온 거야? 저 12살이에요. 형제 자매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안 되지. 뭔가 먹기 전엔 못 가.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이미 저녁 먹었어요. 2시간 전에 먹고 3km를 걸어왔다고? 그건 식사로 치지 않지. 요정들이 먹는 넥타르나 암브로시아는 없어서 유감이지만 달빛 한 접시라도 담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대신 우리 어머니께서 만든 섬에서 제일 맛있는 자두 케이크가 있단다. 그리고 우린 직접 만든 고소한 생크림도 있지. 잠깐만 있어. 비한테 겁먹을 필요 없어. 이 녀석은 가끔 어린 개신교 애들은 좀 갉아먹긴 하지만 요정들은 건드리지 않아. 캐시디 신부님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곁에는 너무나 작은 체구의 귀여운 노부인이 함께였다. 에밀리는 신부님처럼 크고 구릿빛일 거라 상상했지만 그녀는 새하얀 비단 같은 머리카락과 맑은 파란 눈, 장밋빛 뺨을 가진 아주 작은 여인이었다. 우리 어머니만큼 사랑스러운 분을 본 적이 있니? 신부님이 자랑스레 말했다. 난 그냥 어머니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니까. 물론 조금 이상하시긴 하지.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혼자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버린 적도 있어. 아마 너와 마찬가지로 요정하고 약간 교류가 있는 게 분명해. 캐시디 부인은 미소 지으며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저장해주던 과일을 마저 손질해야 한다며 총총 사라졌다. 자, 이제 여기 앉아, 요정 아가씨. 딱 10분만 인간처럼 지내보자고. 우리끼리 맛있는 간식도 먹고. 에밀리는 배가 고팠다. 지난 2주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오랜만에 찾아온 기분 좋은 허기였다. 캐시디 부인의 자두 케이크는 신부님이 자랑하던 그대로였고 생크림도 정말 맛있었다. 넌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캐시디 신부님이 갑자기 물었다. 에밀리가 진지하게 신부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신부님께 또 하나의 부탁을 드려도 될까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다. 아주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캐시디 신부님은 태연하게 맞장구 쳤다. 맞아. 난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지.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다른 부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내가 그걸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저 곤란한 일이 있어요. 올여름 내내 그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게 저 사실 시인이거든요. 오, 세상에. 이거 큰일이구나.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됐니? 지금 절 놀리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 절대 놀리는 게 아니야. 다만 좀 놀라서 그렇지. 유문 출신의 아가씨이자 요정이자 거기다 시인까지 한 번에 상대하려니 이 보잘것없는 신부로선 벅차서 말이지. 자, 케이크 한 조각 더 먹고 이야기를 이어가 봐. 자, 시작해. 제가 지금 서사시를 쓰고 있어요. 캐시디 신부님은 갑자기 몸을 숙여 에밀리의 손목을 살짝 꼬집었다. 아, 너무 놀라서 네가 진짜인지 확인해 본 거야. 그래, 넌 서사시를 쓰고 있군. 계속해보렴. 지난 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목은 하얀 귀부인이었는데 지금은 바다의 아이로 바꿨어요. 그게 더 좋은 제목 같지 않나요? 훨씬 좋지. 3편까지는 썼는데요. 그 다음을 못 쓰겠어서요.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너무 걱정됐어요. 그게 뭔데? 에밀리는 자두 케이크를 성실하게 계속 먹으며 말했다. 제 서사시는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신분의 아가씨가 갓난아기 때 납치되어 나무꾼의 오두막에서 길러지는 이야기예요. 아, 세상 모든 이야기 중 딱 7가지 뿐이라는 그 기본 줄거리 중 하나구먼. 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계속해봐. 그녀에게는 신분이 높은 연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숲속 나무꾼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7가지 줄거리 중 다른 하나로군. 미안해. 계속해. 그래서 그는 십자군에 참가하여 성지 원정을 떠났지만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에디사, 그녀의 이름은 에디사예요. 에디사는 수도원에 들어갔죠. 에밀리는 잠깐 자두 케이크를 한 입 먹었고 캐시디 신부가 말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연인은 이교도에 의해 상처를 잔뜩 얻었지만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고 죽어가는 유모의 고백과 그녀 팔의 출생 표식을 통해 그녀의 신분이 밝혀진다. 어떻게 하셨어요? 에밀리가 놀라서 숨을 삼켰다. 에이, 그냥 찍어본 거지. 내가 눈치가 좀 빨라.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어디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 에디사를 수도원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실까 해서요. 캐시디 신부는 다시 손가락을 마주 세우며 말했다. 자, 어디 보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상황이 이렇지. 에디사는 수녀가 되었지만 그건 종교적 소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슴이 부서졌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야. 가톨릭에서는 그런 이유로 서약을 풀어주지 않는단다. 그러니 훨씬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해. 이 에디사가 친부모의 외동딸인가? 네, 맞아요. 그래. 그럼 길이 열렸어.
만약 형제자매가 있었다면 몽땅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건 좀 번거롭지. 그녀는 귀족 가문의 외동 상속녀이고 그 집안은 연인의 과문과 오래도록 반목해 왔어. 반목이 뭔지는 알지? 당연하죠. 그리고 그건 이미 시에 넣었어요. 잘했어. 자, 그럼 이 원한이 왕국 전체를 양분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고 이를 봉합할 길은 캐퓰리카 몬테규 두 집안의 혼인 동맹뿐이야. 그런 이름은 아닌데요.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문제로 그 결과가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로마의 최고 권위에 호소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네가 필요한 건 로마에서 내려오는 특별 허가, 즉 특별 사면이야. 특별 사면은 시 속에 넣기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당연하지. 하지만 수백 년 전의 시대와 풍속을 배경으로 한 서사시를 쓰겠다고 나선 아가씨가 그것도 자신이 잘 모르는 종교의 여주인공을 골라 놓았다면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히는 건 당연한 일일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마음속 무거운 돌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몇 주 뒤면 이 시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여름 내내 한 줄도 못 썼거든요. 그치만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일접 언니하고 저는 새 언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새 언어라고? 잠깐. 지금 언어를 만든다고 한 거니? 네, 영어에 뭐가 문제가 있니? 그 훌륭한 언어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요. 봄에 지미 삼촌이 감자 심는 걸 도우라고 프랑스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저도 도와야 했고 일저도 저랑 있으려고 따라왔고요. 근데 그 애들이 우리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프랑스어로 수다를 떠는 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를 약올리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완전 시끄럽게 제잘제잘. 그래서 일저랑 저랑 그냥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로 했죠. 그 애들은 절대 못 알아듣게요.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고 가을에 감자 캐는 때가 되면 우리 둘이 하는 말을 그 애들은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정말 그렇겠구나. 하지만 프랑스계 소년들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버리는 아가씨 둘이라니. 난 너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커서 캐나다를 뒤흔드는 혁명가라도 되는 건 아닐까. 벌써부터 떨리는데. 전혀 번거로운 일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걸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애들도 우리들이 새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미칠 지경이에요.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요. 애들 앞에서도 그대로 비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지. 그 재미가 뭔지 알겠구나. 자, 그럼 그 신통한 언어를 좀 들려줘봐. 나트 밀란 오스테 돌만 보테 타 슈르즈베리 페리타스 타포 리타노스. 에밀리가 술술 말했다. 이건 내년 여름엔 슈르즈버리 숲에 가서 딸기를 딸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지난번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이걸 일저한테 소리쳤더니 애들이 얼마나 쳐다봤는지 몰라요. 쳐다봤다고?
그럴만하지. 자, 더 들려다오. 모트랄리 데드 세브 아들리 모트레네 모 베르트랄 세브 모 베르트레네 다스 스탠드 에팅 세트라. 이건 우리 아빠는 죽었고 엄마도 그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단어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곧 만들 것 같아요. 나중엔 제 시도 이 언어로 쓰려고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이모가 혹시라도 찾아내도 못 읽겠죠? 서사시 말고 다른 시도 써봤니? 그럼요. 짧은 시들 수십 편이 나요. 그중 하나를 들려주겠니? 에밀리는 큰 영광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작품을 캐시디 신부에게 들려주는 게 전혀 꺼려지지 않았다. 제일 마지막에 쓴 시를 암송해 드릴게요. 제목은 저녁의 꿈이에요. 캐시디 신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1년이 끝나자 그의 크고 갈색인 얼굴에 어떤 변화가 스쳤고 손가락 끝을 맞부딪히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낭송이 끝나자 속눈썹을 떨구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만약 캐시디 신부가 형편없다고 말한다면? 아니,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진 않겠지. 하지만 만약 서사시 이야기할 때처럼 농담을 던진다면 그건 곧 별로라는 뜻일 것이다. 캐시디 신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길어지는 침묵은 에밀리에게 더없이 괴로웠다. 혹시 칭찬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상처 주긴 싫어서 망설이는 건 아닐까. 방금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던 저녁의 꿈이 갑자기 시시해 보이고 어떻게 이런 걸 캐시디 신부 앞에서 읊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그건 대단한 작품은 아니었다. 캐시디 신부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시를 썼다는 사실, 그리고 운율과 리듬은 흠잡을 데 없었고 무엇보다 그 한 줄, 어슴푸레한 금색 별빛, 그 한 줄에 감탄한 캐시디 신부가 불쑥 말했다. 계속해. 계속 시를 쓰거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써. 멈추지 말고. 에밀리는 너무 행복해서 울고 싶었다. 아빠를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첫 칭찬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객관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에밀리는 훗날 스스로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긴 세월 동안 캐시디 신부가 말한 계속해와 그때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제가 시 쓰는 걸 야단치세요. 그러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지미 삼촌처럼 바보 취급할 거라고요. 천재의 길이란 원래 순탄치 않는 법이지. 자, 케이크 한 조각 더 먹어. 너한테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잖아. 베 메리티 오데 레 돌만 코세이 아만리 센 리테르. 이건 아니요, 됐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마. 아니에요. 정말 친절하세요. 하지만 지금 에밀리에게는 영어로 충분했다.
걷는 게 그게 운동이 되거든요. 캐시디 신부의 눈에 반짝임이 비쳤다. 즉, 집에 계신 그 노부인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뜻이구만. 조심해서 가렴. 네가 거울 속에서 언제나 행복한 얼굴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마.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에밀리는 너무 행복해서 피곤함을 몰랐다. 가슴속에서 무지갯빛 거품 같은 기쁨이 반짝였다. 큰 언덕 정상에 서서 유문의 풍경을 바라보자 눈이 저절로 포근해졌다. 황혼 속에 잠긴 나무들 사이에서 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높은 가문비 나무 끝은 자줏빛 실루엣으로 서쪽 하늘의 장밋빛과 호박빛을 배경 삼아 우뚝 서 있었고 그 뒤편으로 블레어 워터는 은빛으로 꿈꾸고 있었다. 바람 아줌마는 석양 아래 계곡 어딘가에 안개 같은 날개를 접고 있었고 고요함이 세상을 축복처럼 덮고 있었다. 에밀리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다. 캐시디 신부라면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계속해. 지금까지 유문의 에밀리 18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결국 오만한 존의 복수가 있었죠. 그래도 캐시디 신부님을 에밀리가 만나면서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처음엔 오만한 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신부님이었지만 또 에밀리의 인생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이게 맞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찾아봐야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 계속해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등을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안 서고 해야 하는 게 맞나라는 망설임이 드시나요? 계속해. 캐시디 신부의 말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